네,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세션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코마린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를 선도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의 여러 성공 사례와 한국 기자재 산업의 도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자재 좌담의 시간입니다. 국내외를 선도하는 기자재 업체 성공 사례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AVL 동력계 이강기 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강기 사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좌담회를 위해 특별한 손님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무대로 모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HD 한국조선해양 안광헌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테크로스의 이종욱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보공업의 장호길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좌장님과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작석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 프로그램 기자재 좌담회 진행을 이강기 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한참 졸릴 시간인데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좀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이 되면서도 점심시간 막 지나고 나서 조금 졸릴 테니까 그냥 듣는 것보다는 이런 세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고요. 어제 제가 세션 1을 하는데 시간이 좀 쫓겨서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교환교수로 유럽에 가서 유럽에 머무르고 있는 이강기 교수인데, 지금은 제가 동력계라고 어떤 출력을 측정하는 기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해양대학 때부터 여기 코마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잊지 않고 불러주신 조직위원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런 귀중한 세션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여기 아주 열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강기입니다. 오늘 패널 좌담회 패널이라기보다는 좌담회죠. 좌담회 참석해 주신 이 세 분 소개는 이미 드렸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회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기자재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이렇게 명품 반열에 올려놓은 테크로스를 택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이 기자재의 핵심 기술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일반 선박의 기자로 출발했다가 기술의 수요 있을 때마다 개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쟁력과 기술력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켜서 마침내 신기술까지 개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그래서 선보공업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HD 현대의 안광헌 사장님께서는 현대 이 조선그룹 전체를 새로운 미래형으로 리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세 분을 모시고 우리 조선해양, 특히 이제 조선해양에 있어서의 기자재 분야, 오늘의 초점은 기자재 분야입니다. 사실 이 코마린 컨퍼런스의 주어라 할까요? 이것은
지금 이러한 기술 동향이란가 아니면 시장의 상황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기자재를 주 사업으로 하시는 생산하거나 아니면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개발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사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산업을 미래형으로 리폼하시고 그리고 그 리폼한 게 정말 큰 성공을 이루어서 지금 HT 그룹이 세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자체만으로도 그 정도로 크게 이 성공을 이루신 그 청사진을 그린 안광원 사장님께서 특별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와 기자재 산업 혹은 기자재 업체들의 그 사업 방향에 대한 그런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가나다 순서대로 우리 이종욱 상무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 BWTS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회사의 역량을 총 집합시켜서 마침내 그야말로 BWTS 시장에서는 명품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이 유럽에 있으면서 여러 선주들을 만났지만 테크로스 하면은 명품이다 이렇게 이미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담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장 상무님께서는 지금 R&D를 맡고 계시니까 또 선보공업의 그 성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그 방향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하는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또 성공담을 좀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 사장님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안광원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까지 직장생활 42년간 했고 공직생활도 꽤 했고 그다음에 현대그룹에서 36년 동안 있었고요. 뭐 지금도 물론 있지만 해서 그런 온 과정들에서 저는 사실 뭐 우리 좌장님께서 많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다 선배님들이 다 닦아놓은 일들을 제가 숟가락만 들고 쫓아다니면서 직원들을 좀 다고쳤다는 그런 부분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은 사실은 전 세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한국이고, 실제적으로 중국이 뭐 물량 측면이나 이런 데 앞섰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이제 따라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친환경 분야로 가면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로 리더를 하고 있고 가장 빠른 시간 내 초격차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임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매일같이 주식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서 저한테 오는 건 하나도 없던데 하여튼 그 전 세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저희 그룹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기자재뿐만 핵심 기자재뿐만 아니라 선박 A부터 Z까지 다 조선 부분을 했고 또 해운 부분이라도 물류, 항만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 이제 두루 거치게 됐는데 우리가 그 현대중공업그룹이 한국 HD 현대그룹으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HD 현대가 이렇게 발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세계 최고로 나갈 수 있었던, 선도를 하는 리더그룹으로서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현대중공업 시절이라든가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산업들이 사실은 핵심 기자재 70~80%는 다 해외에서 사왔고 우리는 사실은 뭐 용접만 하고 페인트만 칠하고 이런 그 과정, 매니팩처링만 한 그런 사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결국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일은 우리가 하는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HD 현대라고 사명을 바꾸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냥 HD도 현대 아니야? 왜 HD 현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우리가 HD라는 거는 그 완전히 현대하고 다른 이미지들 가지고 있어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생활의 미래를 도전하기 위한 글자를 넣어서 이제 우리가 HD로 넣었던 거고. 근데 그 지금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미래 비전을 HD 현대로 바꾸면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시대를 과거,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혁신과 끊임없는 조전으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다. 그런 비전,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거의 50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광의 역사라고 했지만 그게는 실속이 없는 그런 틀에서 이제 미래 50년은 기술과 환경, 디지털이 융합된 혁신과 창조의 역사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HD 현대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게 우리의 어떤 비전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기술과 생산과 환경은 급속도로 옛날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10년 걸렸고 5년 걸렸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일주일 걸리고 1년 만에 모든 게 다 아주 급박하게 바뀌고 변화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또 디지털 전환이 옛날 같으면 10년 후에 우리도 준비를 해서 따라가자 앞서갈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년 2년 만에 모든 게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가 IMO에서 발표되면서 어떤 연료가 친환경 연료가 될까? 미래 연료는 뭘까? 이렇게 썼는데 LNG, 메탄올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LNG도 메탄올도 아니야. 그럼 뭐지? 이렇게 이제 계속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전 시간에도 세 분이 디지털 트윈도 말씀드렸고 데이터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들이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도 2년 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도 2년 후는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20년 후 같이 멀은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도 초격차로 가지 않으면 된다. 이제 저는 늘상 주장했지만 이제 혁신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혁신이 아니라 혁명의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뒤진다. 우리가 2020년도에 IMO가 발표됐고 탄소제로가 발표됐고 22년부터 해가지고 LNG 메탄올들을 전 세계 선박에 100%를 다 싹쓸이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를 벌써 앞질러 가고 있고 올해부터는 LNG 메탄올이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선박을 건조를 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뭐 일부 매스컴에서는 한국 선박을 못 따라온다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 이미 다 앞서가고 있다고요. 따라왔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핵심 기자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룹들이 메이커들이 다 중국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국에 했던 테스트는 한국에서 하고 실제 사용은 중국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국이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제 경험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현대중공 그룹에서 엔진을 투스트로크, 포스트로크를 제작을 할 때 만하고 뭐 BMW하고 뭐 바질라고 해서 이제 투스트로크를 했고 그다음에 한 11개 전 세계 엔진 포스트로크 메이커하고 라이센스를 해서 포스트로크 만들었다고요. 근데 실제도 그때 당시에 보면 제가 89년도에 현대그룹에 왔을 때 보면 전부 다 껍데기만 우리가 만들고 있고 실제 알맹이는 다 기술은 다 유럽 거고 라이센서 거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거의 관련된 핵심 기자들 전부 다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주고 매일 적자만 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엔진을 개발을 해야지 해서 이제 93년도에 개발했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9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주장했던 모토가, 가지고 있던 모토가 뭐였었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은 좀 늦었지만 현재 있는 모든 메이커들과 완전히 다른 엔진을 만들어낸다, 였던 게 모토였거든요. 거기 두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체 제품의 퍼포먼스는 150%, 200%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후 환경 변화에 다 퍼펙트하게 대응을 하고, 기자재를 30% 이상 줄이고, 모든 기자재는 100%를 국산한다. 한국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몇 개 정도만, 한 3, 4%만 해외에 의존하고 그것도 코어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힘센 엔진이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50%, 60% 하지만 사실 LNG 메탄 선박은 100%가 힘센 엔진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해외 메이커들이 중국에 가서 개발해가지고 또 그대로 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투스트로크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현대가 우리가 2000년도, 2008년도, 9년도에서 받으려고 개발했던 RT82 같은 경우는 완전히 90%, 100%가 우리 독자 디자인에서 로열티를 주지 않는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래 비전을 두고 미래를 보고 이제 만들어왔던 경험에서, 지금은 어제도 그 데이터에서 잠깐 보였다 윤육현 책임이 그걸 발표했듯이, 친환경 선박에서 힘센 액류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아마 2년 후, 3년 후에 물량을 지금 줘도 못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선주들도 굉장히 옛날에는 안 쓴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쓰지 말라고 해도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모든 부분들은 초격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공담을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산학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여기 도덕회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개발했던 힘센 엔진 1, 2, 3호기가 지금 해양대학교에 전시되어 있고 거의 학습용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는,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조선해양 부분은 바다의 무궁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선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친환경 선박이 됐든 잠수함이 됐든 항공모함이 됐든 모든 선박들은 해양 프렌트는 다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고요. 에너지 부분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LNG 사용하나 메탄에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때 전 세계에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벙커링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많은 컨퍼런스에서 주장하는 것은 A부터 Z까지를 다 코어를 하지 않으면 한 가지만으로 독자 생존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이에요. 생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계 부분은 시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산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디지털 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센 엔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2016년부터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던 게 서비스에 고도화시키는 것들이었어요. 어떤 제품을 제조하면은 이제 A부터 Z까지 커버링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부가치를 따지는 건 두 번째고, 그런 거에 일원화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윤선임이, 윤영권이, 윤 박사가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그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박 쪽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은 추진 시스템이나 추진 체계나 기자재나 그다음에 선박이나 운송선이나 해양 프렌트, 신재생 에너지 모든 부분을 하나로 아우러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미
뭐 친환경 선박들은 이미 물론하고 암모니아, 뭐 수소, 연료전지, SMR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개발이 착수됐고 이미 실증이 거의 다 맞춰가는 상태에 있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선박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선박은 다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미 전환이 됐고 2016년도에 제가 현대 글로벌 서비스를 새로 만들면서 2017년도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센터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발달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디지털 사업 부문이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 가지만 이제 현재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서 자율항 선박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선박의 모두 다 70~80%가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라고 하지 않고 오션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뜻에서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기자재에 대한 고도화인데 현재도 사실은 70~80%가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모든 기자재를 제작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외자로 다 사고 있고 우리 껍데기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모든 핵심 기자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울산에 가면 유관벽에 실증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제품만 실증하는 게 아니라 그 연관된 모든 제품을 다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그 실증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이제 실증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에서 완벽하게 나가면 그때 이제 우리 그 관련 기업들하고 코어를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야 된다는 거고 조선소도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선에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선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가 8만 명이었는데 지금 3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박은 옛날보다 더 많이 만들고 최첨단의 선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제 퍼펙트화 되게 됐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선박이나 해양이나 해운이나 항만 물류가 하나의 코옥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같이 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 어렵지만 우리가 제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개발이나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남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남보다 훨씬 앞서가야 되고 초격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혁명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 않으면 정책 결정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이나 뭐 우리 협력사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희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저희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또 앞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혁신이고 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명부터 기업의 환경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상위 개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하위 개념으로 실질적인 제품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그런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그 패러다임 그야말로 혁신을 한 거죠. 그렇게 바꾸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미래사항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이 패널 좌담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세션에 이것과 연결해서 좀 더 구체화된 우리가 기자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까지 본 토론회는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상위 개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흔히 이제 저희들이 BWTS라고 하지만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이라고 해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세계 명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테크로스의 우리 이상무님께서 우선 성공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성공담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이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되니까 또 다음 성공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함께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찬에 가까운 말씀이셔가지고 좀 쑥스러운 면도 있는데 또 성공 사례라고 하니까 저희 또 어느 정도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로스는 이제 영문으로 하면은 테크크로스거든요. C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로 across the world, 전 세계를 좀 누비자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참 상당히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비전은 저희가 원래 환경 기업을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기여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4년이면 이제 꽤 되긴 했는데 사실은 기자재 업체에서는 40년 이상 된 1세대, 2세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육상에서 늦게 조인한 회사인데 하나 자부스러운 거는 제가 12명일 때 회사를 입사했어요. 순수 벤처일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성공을 하는 배경에는 살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분해라는 살균 기술. 그 IMO에서 2004년도에 컨벤션, BWMC, 발라스트 워터 컨벤션이 협약이 채택이 됐는데 이게 발효가 될 때까지는 2019년, 물론 신조는 10년부터 시작했지만 19년도에 기존선이 열릴 때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존의 엔지니어링 쪽에 관련된 조선 기자재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기계, 전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화학이나 물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라스트가 들어오면서 안 들어와 있던 새로운 분야가 들어온 게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생물을 기본으로 다루고 살균에 대한 기작을 연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컨벤션이 결국 발라스팅 할 때 미생물을 살균하는 기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목을 했던 것이 가장 그 성공의 요인이었고 이 시장 자체가 또 워낙 블루오션이었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던 기자재 회사들도 개발을 시작하긴 했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생물 살균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한 승인받은 업체들이 한 100개 되는데 그중에 이제 국내 업체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회사가 7, 80% 이상의 시장을 독점을 했고요. 과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을 열리기 전에 IMO가 규정한 이 룰을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해서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부에서 또 과제도 그때 이제 이 살균 기술을 만드는 과제들을 내놓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워낙 규모가 작아서 그 지원은 받지 못했고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했지만은 말씀드린 산학연 협동을 좀 굉장히 잘했고요. 그 생물, 물리, 화학의 교수님들이 저희 자문위원들로 한 분들 계셨었고 또 이게 IMO에서 승인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 6년도 MEPC 54차에 자랑스럽게도 세계 최초의 기본 승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알고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조금 다른 성공적인 요인이라 보면은 국내외 선사들이 이게 뭐 하는 규정이냐, 뭐 하는 법이냐 하면서 저희 회사를 저를 초빙해서 이거에 컨벤션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장단점이 뭐고 또 테크로스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설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전 기자재 회사들은 사실은 국내의 조선소가 가장 큰 고객이고 일본에 지금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본은 또 대부분 무역회사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해외 마케팅을 선주를 직접 만나서 기자재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최초의 회사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들이 전시회는 우리가 코마린 전시회를 2년마다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돌이켜 보면 이런 컨퍼런스가 정착화된 거는 10년이 좀 넘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해외 컨퍼런스에 좀 많이 참석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그 시류를 빨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접근했던 부분이 성공의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새로운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비조선 계열의 회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뭐 상당히 보수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항상 조선소에는 조선 산업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됐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좀 유명한 말을 했던 그 일화가, 지금 결국에는 발라스트 워터 매니지먼트 컨벤션이 규제거든요. 근데 규제를 산업으로, 규제가 있으면은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거고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누구보다 앞서서 퍼스트 무버가 돼서, 물론 퍼스트 무버였기 때문에 많은 챌린지들이 있었습니다. 전기분해를 하다 보니까 부식 염려, 또 수소가 발생되는 수소에 대한 위험성, 담수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 파워 컨섬션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질문과 또 어떤 그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뭐 FME뿐만 아니라 하지드 하잡 뭐 각 선급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굉장히 작은 회사로서는 과할 정도의 그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주변에서 아까 산학연 말씀드렸지만은 초반에는 제가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재 한화인, 대우, 또 가까운 뭐 한진중공업 그 기본 설계, 선장 설계 쫓아지면서 많이 귀동냥으로, 저희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배를 몰랐기 때문에, 기술은 있지만 살균 기술이 있지만 배를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특히 선장 소배관위원회 같은 데는 항상 쫓아다니면서 좀 여쭤보고 배우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 선사에도 저희가 항상 감사를 표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그 배경에는 이런 규제를 미리 알아서 준비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코어 테크놀로지 저희 전극과 그 파워 서플라이 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역량하고, 또 산학연 협동이 잘 됐던 부분, 또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그 좋은 시장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현재는 뭐 이제 기존선이 끝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4,300척을 딜리버리 했거든요. 지난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신조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2, 13년 안에 4,300척을 했다는 건 상당히 많은 척수를 했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80척분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었고, 주변에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 네트워킹 또 협업 이런 거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환경 사업을 계속 이어갈 텐데, OCGS나 아까 이제 설명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알카라인 수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현재는 양극에서, 음극과 양극이 있으면 양극에서 차염수산을 발생시키고 음극에서 수소가 나오는 거를, 수소를 최소화시키고 차염수산을 가지고 살균했었는데,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수전에는 수소를 최대로 생성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코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카라인 쪽의 수전의 스택과 BOP 여기 개발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 26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메가 단위가 개발이 되면은 또 다른 그 친환경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코어 테크놀로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새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찬사와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완제품까지, 그리고 룰이 요구하는 그런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까지, 그걸 산학연과 그다음에 규제를 기회로 삼아서 사업의 기회로 만들어서 그걸 제품의 성공으로 이루는 그런 그야말로 버티컬 라인업을 다 이룬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제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걸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준의 설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정말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해수하고 산업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USCG 룰이 까다로워서 IMO는 통과했는데 USCG가 또 반대하는 바람에 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용단을 내리셨어요, 그죠? 사업주께서 만약에 문제 생기고 만약에 그 룰을 통과 못하거나 승인을 못 받으면 우리 다 물러줄게. 그런 아주 그 배짱 좋은 그런 판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 그 도와드렸던 산학연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요청을 받고 USCG 본부에 갔습니다. 워싱턴 DC에 국방부에 들어가서 그 제독하고 대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왜 안 해주냐 했더니 기당마다 그 미생물이 2-3마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미생물 2-3마리 없는 살아있는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2-3마리가 뭐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또 뭐 서로 협력하기로 또 해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또 USCG는 여기 강사로 또 다시 초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장으로까지 이제 서로 협력하게 됐는데 정말 그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못 들기 때문에 선보공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선박의 엔진룸에 그 당시에 이제 유니 시스템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기자재 생산업체 물론 설계도 자체적으로 하셨죠. 거기서 출발하셔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첨단 기술이라고는 연료전지 그다음에 수준의 설비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나오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 적재적시에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신기술로 다시 재무장하고 그래서 기업의 성공과 기술을 이렇게 가다듬어 오신 그 주역입니다. 그죠? R&D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장홍일 상무님 그 성공담을 또 한번 나눠주시죠. 반갑습니다. 선봉업 장호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력이 한 38년 정도 되고 저희가 6개 법인 한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은 조선해양 기자재 모듈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어떤 장비 부분이 아니고 장비 부분을 인터그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조선소에 납품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계 직원이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장으로는 목포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한 6개 사업장에서 각각의 유니트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그렇게 LNG 가스 연료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 다 HFO 중류를 썼습니다. 중류에 들어가는 정화 시스템, 저희 이야기는 퓨리파이 유니트라고도 하는데 퓨리파이 유니트 그리고 MEF 스파 유니트, 뭐 센트럴 쿨러 유니트 등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는 조선 수주량이 저희가 아마 세계 제1위로 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영위를 해왔는데 2010년부터 저희가 LNG 연료화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른 그 개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NG FGSS가 되겠습니다. 풀가스 스플라이 시스템인데 저희가 모기업과 협업을 해서 2014년에 최초로 미국의 나스닥 조선소에 저희가 MEGI 엔진 그러니까 고압 엔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압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압을 주로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중소기업 최초로 저희가 자체 내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테스트 베드 구축을 하는데 그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 제품의 LNG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하고 선주, 선급 그리고 선사 EPI에 다 테스트를 해서 품질에 대해서 만족도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납품을 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FGSS가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뭐 아시다시피 MEPC 80차에 IMO 룰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CO2 저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CO2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LNG의 선박 연료유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메탄올이라든지 그리고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LNG도 하고 있지만 암모니아, 메탄올 그리고 각종 연료유에 대한 제가 시스템 등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회사가 선부 엔젤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선부 엔젤 파트너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스타트업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기술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해서 현재 테크로스에서 알카라인 쪽을 하신다는데 저희는 지금 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비오피하고 같이 지금 수주를 받고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자재 산업이 제가 볼 때는 뭐 하락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최근에 크락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0월달 수주량이 뭐 중국이 뭐 65%, 저희가 25%, 그리고 일본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척수로는 중국이 한 1,222척이 되고 저희가 한 201척 정도가 됩니다. 물론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저희가 수주를 많이 하지만 기자재 업체로서는 그만큼 어떤 기자재의 수량이 적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1,220척에 들어가는 거하고 국내 201척에 들어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파이가 우리 쪽 파이는 적고 중국 쪽의 파이는 크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곳곳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공급 시스템은 아무래도 뭐 가성비가 높아야 됩니다. 원천적인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격에 대한 성능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중국 국영조선소 사장단을 초청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 장비, 연료 공급, LNG 연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메탄올 연료 공급 시스템, 그 연료 전지, 나아가서는 OCCCS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시키고 그에 따른 영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직접 영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아무래도 또 이 선박 시장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영업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에이전시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계속 시장이 계속 커지리라고 여겨집니다. IMO 룰에 의해 가지고 IMO의 룰에 의한 저희 회사의 로드맵이 다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앞으로 선박공업이 더욱더 발전하리라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배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안 사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환경이 워낙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도덕기 전임 총장님이 지금 이 코마린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 위원들이 모여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는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션과 다음 세션을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 전 직장에서 이제 기술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서 가져가는 기술료 한 기술에 대해서입니다. 한 기술에 대해서 기술료의 누적 금액이 2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해서 2조라는 금액을 순이익으로 남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 정도로 기술료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중국이 만들지 않는 제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여러분 그 기자재 업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럽 회사에 몸을 담고 있고 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는 연구원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7,000명 연구원 중에서 이제 수전해와 연료전지만 한 700명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코어 기술을 가져가는데 그 기술을 가져가는 수요처가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사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빨리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제품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야말로 가격 낮기로만 이렇게 버티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산업 환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보와 그 테크로스를 이제 저희 위원들이 선정하게 된 배경도 그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자재 업체들은 뭐 그냥 막말로 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고 스펙 줘. 스펙 주면은 어떤 스펙이든지 아무리 정말 정밀한 가공이든지 아니면은 정도든지 우리 다 맞춰줄게. 제일 훌륭한 품질로 다 맞춰줄게. 납기 밤을 새도록도 맞춰줄게.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사업 방향은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을 한다면요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오래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도를 얘기한다면은요 저쪽은 우리보다도 기자재 업체들이 자금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정밀한 대형 기계 공작 기계를 사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경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회사의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선 기자재 업체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그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고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 법규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법규 자체 혹은 규제 자체를 기회로 바꾼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어 기술을 법제화가 될 때 그 코어 기술을 제품으로 바꾸어서 그 법규를 맞출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누구보다도 선점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명품으로 이렇게 바꾼 그런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외에도 또 공통점은 뭐냐면요, 선점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학연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그 장이 결국 자신이 소속한 원자사 제품의 그 프로모션에 그 공동의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변을 확대시켜 나간 그런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모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독일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유럽이 제가 산업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유럽이 조선 산업이 80% 문 닫는데 2.6년이 걸렸습니다. 불과 3년 이내에 말이죠. 그야말로 조선 산업의 80%가 문 닫는데 그렇게 단시간에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크다는 건 독과가 같은 거거든요. 더 빨리 무너집니다. 크면은. 그래서 독일은 재빨리 기자재 전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못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독일에서 사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은 조선소가 문 닫는 대신에 제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력을 더 더해가지고 기자재들이 정말 그야말로 톱 수준이죠. 스투트가르트 그 주위를 보면 말이죠, 히든 챔피언 3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개 히든 챔피언들이 그야말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 전부 중소기업이거든요.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엔진은 뭐 한국이 아직도 강국이지만 엔진에 있어서 3대 기술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연료 분사 장치죠. 연료 압축 분사 뭐 공급 장치 전부 아직까지도 유럽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공기 과급 장치요. 터보차저 아직도 유럽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거 다음에는 컨트롤 시스템. 이 3대 기술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선박에 있어서 엔진이 10%라면요, 엔진 가격의 몇 프로가 터보차저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정도로 기자재 기술이 고부가가치고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변환할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 세 분께 그 성공담과 견해, 그다음 미래상을 여쭤봤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궁금하시거나 혹은 토론하고 싶거나 혹은 제안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마음 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우선 이 테크로스하고 그 선보의 장호길 상무님께 그 감사라는 이 스마일 마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을 잘 얻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그리고 독일의 그 성공 사례는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하시고 상당히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 유익하고 좋답니다. 그 하트 마크도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시리어스한 게 지금 중국의 추격과 중국의 그 중앙 정부, 중국은 이 시주석 밑에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술을 선정하면은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선박과 투스톡 이행정 기관은 아직도 국가 핵심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는 이 선박에 대해서 산학 연구가 우리나라 몇 억이 아니고 중국은 조단입니다. 몇 조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가 없지만 조 단위로 개발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동향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지금 질문이 HD 안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게 개인 기업이 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벅차니까 혹시 그래도 HD 현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혹시 정부하고 이런 일을 상의해 보셨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산학연 정체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동안은 잘 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늘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떠들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6차, 7차를 이미 혁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학연정을 할 때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빨리 기술 개발해서 실증을 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럼 후속 처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다큐멘테이션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희 그 분당에 있는 GRC 센터에 가면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지금 거기에 박사 출신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저 6층에 디지털 센터에 들어와서 석박사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실제 자문 역할도 하고 실제 개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의 정부가 물론 이제 전체 비용 중에 투자 비용들이 저희들이 뭐 한 80% 되고 정부가 일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술들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탑시크릿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랬다가 전부 다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다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고 국가 정부 연구기관들도 전부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진흥원도 들어있고 카이스트도 들어있고 KMI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대학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가 2018년도에 중국과 굉장히 많은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2018년도에 조선소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 다 문 닫고 합병하고 이럴 때 거기는 3만 TU 컨테이너를 건조하는 도크를 파고 있었어요. 그게 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따라가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조선소 2개가 한 순간에 그냥 하루 만에 합병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두 조선소 합병을 하고도 결국은 뭐 3, 4년 끌다가 결국 이제 뭐 안 되고 말았지만 최근에는 두 회사가 뭐 또 싸움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매스컴에도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 형태로 바뀌면서 또 디지털 전환으로 바뀌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뭘 디지털 전환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다 바뀌었고 바뀌지 않으면 되는 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정부 투자, 그다음에 각 기관 따라오고 전 세계에 있는 핵심 최고의 메이커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게 하나의 코어가 되고 중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 하나 개발하려면 수십억씩, 중견기업에서 60억, 100억을 투자한다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굳건하게 어떤 조직 체계, 지금 이제 산자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많은 연구기관에 투자를 했지만 그게 뭐 비용이 낭비다 그래가지고 뭐 줄어든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중복되는 것도 많아서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상당히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산학연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각 그 협력사나 기관에서 중견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핵심 제자재들을 설계 개발을 해서 실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 스프레이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꿔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독일이나 미국의 유명한 연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핵심 기자재를 개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뭐 중국이 우리 한 10년 후에 따라온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2, 3년 후에 다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앞선다는 거는 LNG나 메탄올의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한국이 아직도 훨씬 앞서가고 있지만 지금 전체 선박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경쟁력 부분에서 워낙 그 원가가 싸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 가서 이제 전체 비중에 봤을 때는 저 중국이 앞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공고히 가야 되고 저희 그룹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GRC 센터의 그 70%가 그 일을 하는 직원들로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산학정 이렇게 네 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뭐 코어를 통해서 정부에 간접적으로나마 저희들 어려움을 전달하고 또 간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부하고 이해를 증가시키고 정부의 뭐랄까 일종의 그 지원이랄까 협력을 얻어낸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정부의 그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해보지만, 왜냐하면 정부가 움직이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겠는데요. 필리핀과 중국이 되게 대립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여러모로 이제 좀 열세에 있어서 항상 당하기도 하는데,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해경이 왔으니까 필리핀 해군이 한 번만 나서면 될 건데, 근데 만약에 군이 나서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인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경찰이 할 일은 경찰이 해결해야지 그 한 단계 위의 수단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정부 추영기관이나 정부가 간접적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원만한 해결이고, 물론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한 방에 날리는 그런 방법은 아마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예. 지금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리즈 대학하고 그다음에 SK 해운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도라고 합니다.
그 산학협연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는 잘 문외한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도 많이 없고요. 저 계신 분들 전부 다 디렉터 이상이신 분들이라 그 문외한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비스포크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모, 그다음에 울산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하면 그 중공업 측면에서는 뭐 원가 절감에 대한 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테크로스나 선보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뿐 아니라 원래 코어 기술을 가지고 해당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잘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소위 얘기하는 IMO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 그 예전에 더블허를 생각해 보면 싱글허에서 더블허로 넘어가면서 그 선박이 전부 다 한번 스크랩되면서 그때 저희 그 한국해운이 한번 크게 한번 화랑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전 유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소위 얘기하는 해자, 모티를 주고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아시아 쪽에서의 그 기술력은 꽤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든 생각은 이건 그 반도체 업체에서 보고 느낀 건데, 그 AI가 갑자기 터지면서 엔비디아가 원래는 파운드리로 해서 그 제조 그 반도체 그다음에 그래픽 그 칩을 제조하던 업체였거든요. 원래 디자인은 페이턴트는 대부분 인텔이나 이쪽에서 원래 그런 걸 가지고 오다가, 근데 다만 근데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시장을 잡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오히려 제조업이란 거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와서 소위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 일반 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전 세계 선박의 그 제조는 대부분 물론 숫자로 치면 중국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뭐 좀 많이 쇠퇴했지만 일본 정도인데, 오히려 역생각을 해서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아버리면 전 세계에 오히려 역으로 흔들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제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끼워야 되고 이건 외교의 문제가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중국이 바짝 추격해왔다. 그다음에 한국은 그냥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유럽이나 코어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 거기에는 일단 그 따라잡을 수 없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좌정이신 이강기 사장님 말씀하신 히든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저희하고 그 정부가 그 소위 얘기하는 커스터마이즈하는 그 중소기업을 대하는 저희 한국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냥 그 제 허무맹랑한 얘기에 뭐 그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업을 역으로 생각해서 제조업이 홀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혹시 뭐 이종수 상무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까 법규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려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법규 관련돼서는 선박평행수법이 사실은 저희가 승인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많이 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는 아이 젖준다고 쫓아다니면서 뭐 빌고 빨리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샌드박스나 이런 수도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쫓아다니면서 주변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우리 저 고만강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만강강 만들 때도 룰이 안 만들어졌어요. 룰을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상당히 그 다음 코마린 컨퍼런스를 위한 새로운 그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김정두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자칫하면은 왜냐하면 말이죠. 한국의 조선 해양 산업의 밸류로 봤을 때 98%가 수출입니다. 그 수출의 그 발주처는 거의 대부분 다 유럽인이거나 혹은 유럽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제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새로운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는 않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부가 같이 하냐면요. 우리 요새 신문에 막 나잖아요. 뭐 한국 탱크가 뭐 K2 자주포 뭐 이런 게 뭐 몇 대가 나가고 전부 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독일 모처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출하면요. 그 핵심 기술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가기 전에요. 다 거기 가서 그 핵심 기술을 장착하고 갑니다. 옵쇼어 플랜트 우리 다 만들죠. 다 어디 갑니까? 결국 스페인 남부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죠. 그 핵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국이 지금 우리 그 CGT로 밸류로 중국하고 이제 그 물리적 양은 6배 차이 나지만 밸류는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하고. 장상군이 그렇죠? 거의 비슷할 건데. 근데 유럽은 조선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유럽은 조선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유럽의 조선량이 밸류로 치면 한국보다 큽니다. 이 한중일 세 나라보다 큽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시아 존에서 일어나는 그 선박 건조 가치, 그다음에 유럽 존에서 일어나는 선박 가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고부가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고속정 있지 않습니까? 카타마란 그 400명, 500명씩 그 유럽에 가면 작은 섬에 왔다 갔다 하는 고속정들, 그게 1m당 그 가격이 말이죠. 우리나라 컨테이너 10m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에서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게 기술과 그 기술을 제품으로 연계해서 고부가가치. 왜냐하면요, 이 시장에 있어서 원가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건 사서 모아가지고 재료비하고 합쳐가지고 인건비 합치면 이제 원가가 되는 거죠. 그 원가에다가 최소한의 경비를 더해야 가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팔아왔거든요. 근데 그걸로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이제 앞으로는 베트남이 되겠죠. 인도가 되든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법규가 생겼단 말이죠.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사용처 혹은 우리의 발주자가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얻을 것인가. 그 가치에서 역산해서 가격을 결정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서 우리 원가를 맞추는, 그렇게 해서 역발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유럽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힘센 엔진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세계 최고 메탄올 엔진은 뭐 여기서 개발했으니까. 그런데 연료 분사 장치는 가격이 그 사이에 거의 2.5배 올랐거든요. 거기 분사 장치 어디에 없습니까? 유럽에서 오거든요. 별로 일 안 하고 그야말로 이익은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재 업체분들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이런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이런 성공했던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우선 뭐 지금은 코어 같이 힘드시니까 우선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고의 발상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고부가가치할 것인가. 맨날 우리가 주어지는 가격에 원가 맞춘다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줌으로써 그 가치에 있어서의 자기의 가격을 결정해서 자기가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쓰는 그런 뭐랄까요, 브레인스토밍이랄까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이 세션을 만든 배경이기도 하고 백그라운드고요, 저희들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미 한 5분 정도 오버런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시간이 지났지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가장 한국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최고의 최첨단 기술을 다 개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데요. 한국은 제품 만들 때 전체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개발한다고요. 근데 제품은 사실은 아웃사이더밖에 없단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유럽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중국하고 협업은 우리가 뭐 국제적인 공정거래 때문에도 불가능하고 또 한국도 정부랑 아무리 서포트 해주려고 해도 이게 불공정거래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친환경 선박의 60-70%가 전부 다 외자의 우리 100% 우리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60-70%가 다 외자의 핵심 제재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더 협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대기업들은 응할 것이고 같이 갈 겁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도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마침 그 다음 세션의 첫 뭐랄까요 발표가 정확하게 안 사장님 말씀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세히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안광훈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로스의 이종국 상무님, 그다음에 선보공업의 장홍일 상무님께 성공을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특별 좌담회를 진행해 주신 이강기 사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